조갑재입니다. 저도 개근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우리가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좌성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월간 조선 발행인이시고 조선 뉴스프레스 대표이신 김창기 사장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최자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중히 제 말이 못 깎는다고, 사실은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그냥 넘어가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강연회가 계속 주제로 삼았던 것은 왜 또 박정희냐, 그리고 박정희에게 묻는다 였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박정희 대통령 대신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지난 1년간 박정희에게 물었다. 그 답은 뭐냐? 입니다. 월간조선과 박정희 기념재단은 왜 지금 박정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지난 1년간 다각도로 박정희의 생애와 역사적 유산을 조명해 왔습니다. 특히 그의 따님이 탄핵되고 구속재판을 받는 가운데서 진행된 이 강연회는 분위기가 마치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허탈감, 또 한편으로는 박정희로부터 어떤 해답을 구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절박감이 혼재한 그런 아주 비상한 강연회가 13번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연회의 의미가 더 돋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의 길이 막힐 때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또는 과거의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그 궁형을 받아가지고 성불구자가 된 사마천이 사기를 쓴 정신이고, 조지 오웰이 말한 바 권력투쟁의 한 수단으로서의 역사 해석의 접근법이기도 하죠. 조지 오웰은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를 장악하는 자가 미래를 장악하는데 현재를 장악하는 자가 과거를 장악한다. 즉 과거의 역사 해석권을 가진 사람이 현재의 권력자다. 이 말 거꾸로 돌리면은 과거의 역사 해석을 제대로 하면은 미래도 제대로 만들 수가 있다. 미래의 권력을 잡을 사람은 과거의 역사 해석권을 행사해가지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래의 세대의 역사관에 의해서 그 역사관에 맞는 정치 지도자를 뽑게 된다. 그런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의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박정희 지우기에 열중하는 것도 그런 역사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남북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선거로 출범한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도 남북한에 퍼져 있는 이 계급투쟁론자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부정해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의 시도가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은 바로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이 박정희 강좌였습니다. 이념, 경제, 안보, 외교, 교육, 새마을운동, 중화공업 건설 등 여러 면으로 또 입체적으로 들여다본 박정희는 너무나 거대하고 단단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로 위장한 개혁투쟁론적 선동이나 민족주의로 위장한 인종주의적 공격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13번의 강좌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때로는 학문적으로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13분의 강좌에서 드러난 것을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희는 무엇보다도 문명 건설자였습니다. 삶의 진보로 정신의 풍요를 가져와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 문명 건설자죠. 반면에 북한의 김일성 집단이나 거기에 추종하는 세력은 문명 파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명 건설 세력은 반드시 인류를 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문명 건설의 아주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의 이 성공적인 근대화 전략은 중국 월남 등지에서 참고서가 되어가지고 더 많은 인류를 문명 세계로 지금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정희의 성공 전략에 보편적 성공 원리가 들어있다는 덕분이죠. 박정희의 연구는 바로 이 점에서 세계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성공 전략은 한반도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월남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원리가 있다. 그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를 지난 1년 동안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관중 7세, 서기전 7세기 제나라를 부국 강병시킨 관중에서 비롯된 동양적 실용 정치의 맥을 이은 경세가입니다. 주체적 실사구시론자였습니다. 주체적인 사람입니다. 실사구시. 사실과 현실에 기초해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시비 판단을 내린다. 이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서 주체적 관점에서 정책을 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 상식인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 일을 해냈습니다. 박정희는 또한 우리 민족사에서 이승만 문무왕과 함께 가장 큰 사람입니다. 업적이 그 미친 바 영향의 세월이 거의 영속적이고 그 미친 범위는 범세계적입니다. 최초의 민족 통일 국가를 완성하여 이 동북아시아에 한 250년 동안 지속되는 고대의 황금기를 만든 문무왕, 최초의 국민국가를 세운 이승만의 정통 노선을, 민족사적 정통 노선을 이어받은 박정희는 국력, 즉 부국강병의 측면에서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사상 가장 큰 나라입니다. 무역 규모 세계 6등, 수출에서는 세계 5등,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 발표된 기분 좋은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은 어느 나라 여권이냐? 여권. 그 여권을 가지면은 노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 수가 몇 나라냐? 이 통계를 보니까 1등이 싱가포르입니다. 159개국. 2등이 독일이에요. 158개국. 3등이 스웨덴하고 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은 157개국에 비자 받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이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만, 북한은 38개 나라만 노비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 대한민국의 국력을
나타내는 통계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은 모범 시민이다. 마약을 밀매한다든지, 상아를 밀수한다든지, 조폭에 관계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한국 사람 노비자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나라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스케일이 컸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리틀 빅맨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는 인류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위대한 경영자였습니다. 최단 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1961년의 한국은 최빈국 대열이 있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최부국 그룹에 속합니다. 그가 유신선포로 욕을 먹어가면서 추진하였던 종합공업건설은 인류 강대국으로 가는 막차였습니다. 이 시기를 놓쳤으면 우리는 지금 말레이시아 태국 수준으로서 감사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국력을 조직화하여 능률을 극대화한 그의 경영술에는 국가 경영 전술에는 가정, 기업, 국가 등 모든 조직의 운영에 다 통용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를 찾아내서 응용하는 것은 비단 국가를 발전시키는 큰 차원의 덕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작은 조직 또는 가정에도 통용될 수 있는 원리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좋은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야 국가 운영이 항구적으로 안정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의료보험,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에 만든 의료보험은 그게 아주 영혼 있는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세계 어떤 나라도 만들어내지 못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이고 덜 낭비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한국이 2030년에 가면은 일본을 제치고 최장수국이 되는 남녀 공이 최장수국이 되는 기틀을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제도가 삶을 풍요하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박정희는 초인이었습니다. 아까 여기 동영상에 이분이 1979년 11월에 국장을 할 때 국립교향악단이 연주한 노래가 나왔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교향시입니다. 교향시.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은 니체가 쓴 동명의 책의 서문을 읽고 감동한 이 작곡가가 그것을 교향시로 표현한 것이죠. 이게 박정희 대통령 국장에 연주되었다는 것은 참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이 서문에서 니체는 초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초인은 모름지기 바다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러운 강물을 삼켜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은 청탁을 다 들여 마셔야 된다. 그러나 청탁을 들여 마실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순수해야 된다. 더러운 강물을 들여 마셔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 사람이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분이 바로 끝까지 깨끗한 영혼, 순수한 영혼을 유지했다. 그런 것이 그것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한을 식민지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난 그 한을 개인의 한으로 풀지 않고 민족의 한으로 성화시켜가지고
수백 년 동안 눌리고 잠자던 민족의 에너지를 대폭발시킨 그런 정신이죠.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박정희는 공파벌. 그리고 박정희는 무엇보다도 남자의 미학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부인이 총을 맞았을 때, 그리고 자신이 총을 맞았을 때 보여준 행동은 준비된 것도 아니고, 미리 그렇게 하려고 연기한 것도 아니고, 훈련된 것도 아닌 그의 삶의 총체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그 옆에 있던 정은자가 이야기하기를 체념한 듯 해탈하였다. 해탈한 듯 체념하였다. 체념한 듯 해탈하였다. 그 총탄이 오가는 아비규환 속에서 보여준 이분의 마지막 모습이야말로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손색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약 800년 만에 등장한 군인 정권은 선비 같은 군인 또는 교장 같은 장군 같은 이 박정희 덕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근대화 혁명에 성공하였습니다. 박정희가 18년 동안 한국 역사 속에서 불러일으킨 이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암살, 쿠데타, 민중봉기가 거듭되어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집트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박정희가 집권할 때 그 주체 세력은 이집트의 나세르를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지금 모습, 민중봉기와 쿠데타가 반복되는 모습과 한국의 모습을 비교하면은 근대화를 주도한 박정희 대통령의 진정한 인도주의적 인간 존중의 사상이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성과를 거둔 인격적 바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박정희는 전임자와 후임자를 잘 둔 행운합니다. 이승만이 지도한 자유민주주의 건국, 강군 건설, 교육 확대, 한미동맹, 농지개혁이 박정희식 고도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기반, 그 궤도 위에서 박정희라는 기관차가 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정희의 노선을 부정하지 않고 개성 발전시킨 전두환이 있었기에 박정희는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는 하느님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아니다. 민주주의 그건 뭔데? 우리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민주주의보다 국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승만은 민족보다도 국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박정희는 민주보다도 국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가주의자입니다.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내셔널리스트인데 보통 내셔널리스트는 배타적인 다른 민족에 대한 정오심을 까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두 분은 그런 것 없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주의자, 그런 점에서 진정한 애국자죠.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민족과 민주를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의 우상화와 교조화를 거부하고 한국의 역사적 현실에 맞추어 민주주의를 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자입니다. 민주주의자는 우리하고 역사적 환경이 다른 서구의 민주주의를 그냥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해야 된다. 한자도 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선조의 주자학자들이 우리하고 현실이 다른 중국의 몇천 년 전의 경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요 한 줄도 바꾸면은 사문난적이다 해가지고 어떤 소수 의견이나 이견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사대주의적 민주주의자다, 수구 세력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 번도 자기가 무너뜨린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미안하다든지 죄책감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를 잘 모르는 학자들이 흔히 박정희가 경제개발에 주력한 것은 자기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그 나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죄책감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박정희는 한 번도 그런 열등감을 가져본 적이 없고, 자신이 진정한 진보 세력이고 산업공상체제에서 실력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지식인이야말로 수구 세력이다, 무능한 수구 세력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보, 자유, 복지입니다. 그 인프라를 깐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야말로 역사에서 만나기 힘든 혁명가와 건설자를 겸한 사람이죠. Revolutionary and Visionary 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또한 인간이었습니다. 실수나 결함이 우리처럼 적지 않은 그런 점에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밀어붙인 한글 전용 정책은 언어가 한 국민의 교양과 국가 통합에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놓친, 그리함으로써 한국어를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국민 교양의 붕괴를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명문고교를 없앤 것은 국가 엘리트 양성의 통로를 막은 실수입니다. 이건 오래 갈 겁니다. 그리고 정규 육사 출신이라는 물리적 후계자 그룹은 양성하였지만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자신의 이념을 개성할 정치 세력 육성에는 실패하였습니다. 또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좌익의 도전과 이에 따른 박정희 지우기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김일성은 한국의 민주화 흐름을 역이용하면은 민주투사로 위장한 공산주의 세력을 심을 수 있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밀어붙인 끝에 드디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조선조적인 산업공상의 신분차별을 타파하려 하였으나 신종 양반 세력의 보복을 지금 받았고 그 따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군인, 기업인, 과학기술자를 새로운 역사 창조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세계를 무대로 웅비하도록 하였지만 조선조 양반 세력의 정신적 후예들인 지식인 집단의 비판 앞에서 고전하였고 그의 사후에는 그의 딸까지 이들의 보복에 지금 희생되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위선적 지식인들을 수구 4대 세력으로 규정해서 경멸해 마지 않았지만은 이 지식인 그룹은 때로는 미국식 민주주의자, 때로는 민중민주주의자로 행세하면서 자신들의 수구성과 4대성을 감추고 박정희를 포위 공격하였습니다. 박정희는 말년에 미국, 북한, 남한의 민주화 세력으로부터 삼면 공격을 받는 아주 외로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비록 권력은 쥐고 있었지만은 이들 지식인 그룹의 공격 때문에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적 봉건잔재와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이 박정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규가 시해 사건을 일으키고 재판을 받을 때 항소 이유 보충서라는 걸 썼습니다. 그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겁니다. 변호인이 작성한 게 아니고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자주국방 정책은 한미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현실에도 맞지 않는 잠꼬대였다. 잠꼬대였다라고 썼습니다. 잠꼬대. 여기 자주국방 정책과 중화공업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우리 김광호 선생님도 앉아 계시는데 잠꼬대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심려를 기울여서 추진한 자주국방 정책을 바로 그 밑에 부하가, 그것도 체제 수호의 임무를 지닌 김재규가 잠꼬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박정희라는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부하도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왜 설득시키지 못했냐? 그만큼 한국의 지식인 그룹에 침투한 민주주의의 힘이 컸고 미국의 영향력이 컸다. 그 가운데서 비록 민주주의는 부정하지 않았지만은 미국의 과도한 내정 간섭에 반발하고 있었던 박정희는 그 부하 김재규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추진한 자주국방을 잠꼬대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12.6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통일 여하에 따라서 또 크게 한번 좌우될 것입니다. 박정희는 설사 그런 일은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되는 한이 있더라도 박정희의 역사적 평가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김정일도 사석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높게 평가했던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서울을 볼 때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이렇게 키워준 박정희를 존경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본심일 겁니다. 적화 통일이 되면은 박정희의 역할은 아마 중국의 장개석 정도로 평가될 겁니다. 중국에서 요새 장개석 평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오색동에 의한 통일도 장개석이 국민국가의 기반을 만든 위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자유통일로 비결이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사적으로는 트루만이나 레이건처럼 또는 우리 민족사에서는 진흥왕이나 태종무열왕 정도의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박정희를 우리는 존경, 숭배 또는 한쪽에서는 폄하, 정오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박정희를 우리 곁의 친구로 맞아들일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국, 식민지, 분단, 전쟁, 가난, 재건, 도약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기뻐하고 같이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 총을 맞고 돌아가시면서 난 괜찮아 라고 한 이야기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유언인데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박정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늘상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굶어도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우리 아버지 세대는 또는 삼촌 세대는 난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난 괜찮아. 왜 난 괜찮아 라고 했느냐? 제가 11.6 현장의 생존자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김계원 씨나 그 옆에 있었던 여자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난 괜찮아. 그러니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 자네들은 피하게. 우리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가 난 괜찮아 라고 했을 때 그 관로 안에 들어가는 다른 메시지는 난 괜찮으니까 너는 성공해야 한다. 나는 농촌에서 고생하지만 너는 도에 나가서 출세해야 한다.
나는 못 배웠지만 너는 대학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난 괜찮아 세대. 그렇게 생각하면은 박정희는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독재자나 영웅이나 이런 큰 존재보다는 바로 우리 옆에 있었던 우리 개발연대 식민지 시대를 같이 느끼면서 같이 고생을 나눈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삼촌이었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흐름이 또한 필요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꿈꾸었던 한국은 뭐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그가 꿈꾸었던 한국은 이미 그가 1963년에 쓴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의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책이 국가와 혁명과 나입니다. 거기 보면은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소박하고 건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이 나의 꿈이다. 또 그는 가난을 스승이자 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난은 나의 스승이고 은인이었다. 또 그 가난이라는 스승 밑에서 배운 동문이 수백만이나 되니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가난을 이기는 이가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고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이야기입니다. 가난에 이기는 데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에 의해서 성공하였으나 이제는 가난을 이기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그 교훈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탓에 이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저주하는 세력의 주도권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헬조선. 지금 집권 세력은 그 지지자들이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세대, 난 괜찮아 세대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천국 다음에 한국 세력과 헬조선 세력이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간판 늘 건 나라 안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하였지만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가시고 나서 서민들의 인정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식인들이 1980년대에 박정희를 비판하고 박정희 시대를 폭로할 때, 그러나 서민들의 마음속에 남은 박정희의 추억이 그를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신종 양반 특권층의 핵심 멤버인 선동 기자, 정치검사, 정치판사, 제왕제 국회, 그리고 귀족노조가 만들어낸 이 촛불의 광풍의 희생자가 또 그의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선조적 봉건잔재의 전통을 이어받는 한국의 지식인층 신종 양반 특권층과 박정희 일가와의 대결은 2대에 걸쳐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2대에 걸쳐서. 이제 박정희가 만든 국민국가의 문명적 토대가 민주와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를 부정하는 남북한 좌익적 계급투쟁 세력의 총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실, 정의, 자유를 지켜낼 것인가? 과연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자정 능력을
갖춘 것인가? 핵무장한 북한 정권과 권력을 잡은 좌파 세력의 협공 속에서 대한민국은 반공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은 자유통일, 분단고착, 적과통일 중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물음에 박정희가 무슨 답을 할까 하고 지난 1년 동안 강좌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모여봤습니다. 국제정세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국내에는 짜증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희극적이기도 하고 비극적이기도 합니다. 박정희는 역사를 만들고 움직인 사람인데 의외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단순합니다. 박정희는 자기의 역사적 소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목숨을 걸지 않고 피했더라면, 자신의 안위를 추구했더라면 오늘의 박정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을 것입니다. 형은 우익 손에 죽고 부인은 간첩 손에 죽고 자신은 부하 손에 죽고 딸은 신종 양반 계급들 손에서 정치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박정희에게 우리가 1년 동안 물었는데 지금 뭐라고 답할 것이냐? 그 물음을 구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답할 것이냐? 이렇게 답할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나처럼 목숨을 걸어라. 자유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자유의 방파제의 역할은 이제 그만하고 자유의 파도가 되어가지고 평양을 쓸어버려라. 나의 답은 간단하다. 저기 막 목숨을 걸고 달려들이 당신도 목숨을 걸어야 게임이 될 것 아닌가? 목숨을 걸어라. 이게 박정희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에게 지난 1년 동안 물은 답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박정희 몫이 아니고 박근혜의 몫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체제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제 대결이라는 것은 반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의 자유, 생명, 그리고 재산, 헌법 제10조가 설명한 대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신성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것을 지키자는 것이 바로 한국 보수 세력, 애국 세력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체제 대결은 보통 국가 존망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면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다. 죽고 사는 문제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목숨을 안 걸면은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딛고 용감한 개인이 모여서 국민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행동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기초적 행동은. 남이 뭘 해줄 거냐? 국방장관 지낸 사람이 저 앞에서 요새 보수 세력은 뭐 하나? 그럼 국방장관 보수 세력 아닙니까? 이런 비겁한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개인의 결단입니다. 개인. 나는 뭘 할 거냐? 나는 목숨을 걸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해야 남 보고 목숨을 걸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돌격이란 명령이 없습니다. 장교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장교가 항상 앞장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전쟁 통계를 보면은 사병들 사망률보다 장교 전사율이 훨씬 높습니다. 한국도 그랬습니다. 648기 졸업한 사람들이 1000명인데 전사자가 400명 아닙니까? 40%가 전사했어요. 6.25 때 소대장, 중대장으로 항상 고위전에서 앞장섰던 사람이 648기였습니다. 그렇게 희생이 많았으므로 역사가 그 648기생에 권력을 준 것이죠. 역사의 보상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를 이승만이 만든 우리 민족에 선물한 자유, 그 자유 위에 부국 강병 노선을 더해가지고 천국 다음에 한국을 만든 박정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여러 국가 발전 세력, 이런 사람들이 만든 대한민국이 지금 정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국가를 일종의 민중국가로 바꾸려는 노력이 줄기차게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의 건국을 부정하고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남침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내전이라 이야기하고 1950년 10월 1일 육군 3사단이 38선을 돌파해서 만든 국군의 날을 기념일을 광복군 창건일로 바꿔야 된다고 하고 이 정부만이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민주정부고 나머지는 국민이 뽑아도 민주정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지난 70년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인 원전을 백지화시키는 결정을 적법 절차를 통하지 않고 선언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법 질서를 무시하고 그 연장선에서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적 요소를 빼버리고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라는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개조 내지 변조해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박정희에게 물었더니 대답은 너의 목숨을 걸어라.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려면 너의 목숨을 걸어라는 메아리로 돌아왔다고 여러분한테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